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일본 근대화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치유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천황제를 통해서 어떤 그 성격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일본 근대화 과정의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 정신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바로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근대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렇게 전근대적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떤 근대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대화를 추구했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신정부의 주체 세력이 봤을 때에는 그야말로 천황제야말로 내셔널리즘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셔널리즘이 뭔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내셔널리즘 먼저 내셔널리즘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국민주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국가주의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근데 사실은 다 뉘앙스 차이가 있죠. 예?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상당히 친근한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떤 독립을 추구한다고 했었을 때, 국민주의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시민의 어떤 그 자율성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식의 국민을 존중한다는 국민국가, 국민주권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국가주의 하면은 그야말로 어떤 개인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전체주의로서 국가주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른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냥 내셔널리즘 이렇게 음을 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일본의 학문에 거의 학문의 천황이라고 추앙받는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분은 내셔널리즘을 일본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국민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제가 보기에는 굳이 번역하면 이게 맞죠. 근데 그거는 제가 감히 후쿠자와 선생한테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서양에서 나올 때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시민혁명과 관련돼서 형성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봉건적 질서를 타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혁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모여서 혁명을 하려면은 모이는 어떤 동료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이는 사람끼리 신분 차이가 있다면 무슨 모여서 혁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혁명을 위해서도 어떤 동질감 확보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대등한 입장이죠. 그렇게 대등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주권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을 통합한 근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하자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서양에서 내셔널리즘이었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민주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 동질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동질성, 국민적 동질성의 민족주의가 나왔다, 국민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본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외압에 의한 것이죠. 미국에서 이제 페리가 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서양의 열강들이 와서 일본을 갖다가 어떤 외압을 가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항 장치로서 우리끼리 좀 뭉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리 의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일본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이쪽은 어떤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자주 독립과 관련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동질성의 의식이 상당히 배타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애당초부터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성격과 결부가 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국주의나 군국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셔널리즘도 서양과 일본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제국주의로 내셔널리즘이 이제 변질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셔널리즘에 그런 성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내셔널리즘이 한 국가가
한 국가가 어떤 국가의 독립이 위태로울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로 뭘 강조하냐면은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죠. 우린 다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힘을 합치자. 그래서 국민을 갖다가 통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국가가 어떤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독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는 내셔널리즘이. 하지만은 이것을 극복하고서 국가의 독립이 어떤 확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내셔널리즘이 뭘 강조하느냐면은 야, 우리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극복했던 그 민족, 그 국민 아니냐. 그것들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우월한 민족의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이제는 한번 확대시켜보자 하는 그런 주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국주의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적 폐쇄성의 체제이죠. 우리라는 식으로 똘똘 뭉치는 민족적 폐쇄성이 이쪽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공격적으로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개방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되게 상반된 성격이 이미 내셔널리즘에 혼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셔널리즘의 제국주의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셔널리즘이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길을 바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근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어떤 천황제도 깔려 있고 일본 근대화의 어떤 정신적 측면은 바로 내셔널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그 일본의 근대화에서 내셔널리즘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이 봤었을 때요. 일본이 지금 외압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자주 독립이 중요한 상황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간단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서로 통합을 해가지고 국가의 이익이 부강해지는 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국민 통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어떤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내셔널리즘의 주장이니까 내셔널리즘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본 사람들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구한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셔널리즘이 일본적인 고유한 내셔널리즘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난 시간인가도 설명했었을 텐데 어떤 태생적이고 원생적인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있어요. 그것은 일본의 지리적인 특성에서도 나오는데 섬이도 고립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섬 내에서는 어떤 지리적 동질성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미 왔었고 거기다 제도적으로 천황제라고 하는 어떤 동질감을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장치는 만개일선으로서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만큼 내셔널리즘에 어떤 강하게 끌리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외압의 상황이 가해졌기 때문에 정말 내셔널리즘 하나만 붙잡고 근대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셔널리즘의 특징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어떤 그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통합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지금 동질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어떤 응집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디다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똘똘 뭉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까요?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집중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화 과정의 기저에 시대 정신으로서 내셔널리즘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적 분야나 경제적 분야나 아니면은 사상적 분야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떤 집중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먼저 정치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내셔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정치적 근대화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적 근대화가 서양에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서양일 경우에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시민혁명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뭐 민주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서양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이제 정치 제도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것을 모방해서 오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도입하고 모방한다고 했었을 때 그 밑에 깔린 거는 항상 기저에 있는 것은 내셔널리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서양이 이런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나온 대표적인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내각제 또는 어떤 입헌제, 그 다음에 어떤 정당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은 해요. 서양 거를 도입은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것은 이제 내셔널리즘에 깔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아까 내셔널리즘은 집중적이라고 했죠. 중앙 집권적인 어떤 권력의 집중, 이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이익의 우선, 이 두 가지 원칙을 밑에다 깔아놓고서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변질되나 한번 보죠. 먼저 이제 중앙 집권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어떻게 갖고 갔나를 갖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막번 체제라고 하는 지방 분권적 봉건 체제에서 중앙 집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혁명이 있다면 2차 혁명도 있어요. 1차 혁명, 그러니까 1차 유신은 뭐냐면은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막부 자체를 타도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2차적인 거, 두 번째 것은 유신은 뭘까요? 그 다음에 타도시키는 것은 번입니다. 번. 막번 체제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막을 없앴다면 이번에는 이제 번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게 폐번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중앙집권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중앙집권의 과정을 갖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 폐번치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을 갖다가 폐하고 현으로 갖다 대치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번 체제에 보면은 약 260에서 270개의 번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없애고서 한 72개의 현으로 갖다가 이제 대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일본은 다 현 제도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이 종래까지 번에 대해서 충성하던 것이 현인을 묶인 일본 국가 전체에 대한 충성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앙 집권을 갖다가 강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체제로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떤 징병령을 갖다가 포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871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것은 1873년에 징병령인데, 징병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신분 고하에 관련 없이 남자라면 누구나 현역 복무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민개병제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건데 의미가 크죠. 막번 체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병농분리라고 했죠. 군사와 농부는 다르다 얘기예요. 그리고 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농부도 군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뒤집으면은 이제 더 이상 사무라이는 군사적에서 나오는 특권은 사라진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무라이 세력에 대한 와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입니다. 첫 번에는 막부를 쳤고, 그 다음엔 번을 없앴고, 그 다음엔 남아있는 사무라이 자체를 갖다가 특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사무라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두가 다 일본 전체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앙집권을 가꾼 다음에 이제 내각제를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내각제는 1885년에 이루어집니다. 내각제를 갖다가 도입하죠.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모방해서 그 정부의 조직을 갖다 이제 개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각제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내각에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들이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은 특정한 세력이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은 사스마번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지 유신할 때 사스마번과 조슈번 출신 사람들, 이 사스마번
이게 일본이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은요, 이게 저 홋카이도 있고 여기 규슈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스마본이라는 게 지금 여기를 얘기합니다. 가고시마 있는 이쪽. 그리고 여기 지금 조슈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을 뜻하죠. 이 지금 서남 쪽이야말로 일본 역사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 서남부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일본 임진왜란도 이쪽에 얽혀서 나온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메이지 유신도 바로 이쪽 세력이 얽혀서 나온 것인데, 어쨌든 이 사스만본과 조시본 그리고 그 메이지 유신 할 때는 이제 뭐 그 도사본 또 그 사가번 이런 쪽이 이제 한 4개의 번이 중심이 됐는데, 이제 남는 것은 이쯤 가다 보면 이 두 번 출신만 남아요. 이 두 번 출신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관료도 전향해가지고 모든 정권을 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번이 이게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게다가 같이 한번 정권의 맛을 본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요 두 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대신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일러서 번벌 정치라고 합니다. 재벌 대신에 번벌이라는 얘기입니다. 번벌 정치예요. 재벌 얘기도 이따 할 겁니다. 번벌 정치이고 일종의 파벌 정치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대신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물러날까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원로라는 직책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나중에 이제 뭐 취미론이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 이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돼 가서 가는데, 원로라는 이름으로 막구해서 내각을 실제적으로 조정을 다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원로 정치죠. 이것을 합치면 바로 파벌 정치죠. 오늘날 일본 정치가 파벌 정치 아닙니까? 자민당 뭐 수십 년 동안 파벌 정치 해온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미 19세기 말부터 뿌리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서양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일본식으로 변질돼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파벌 정치로. 그 다음에 이제 입헌제를 갖다가 도입합니다. 헌법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입헌제라고 하는 것은 1889년에 이제 헌법을 갖다가 공포합니다. 소위 제국헌법을 갖다가 공포하는데, 이것은 이제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럼 헌법을 갖다가 도입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조약 개정 문제가 있어요. 이게 19세기 말 일본의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페리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개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후에 이제 서양 유럽의 열강들과 다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참 자존심 뭉개지는 조약이라는 얘기죠.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치외법권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그 서양 사람들의. 그럼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딴 나라 아니에요. 그 국가 내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자존심이 용납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좀 없애 하면은 서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없앨 수 없다는 거야. 왜? 일본의 치안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네가 제대로 된 법 체계가 있냐? 뭐가 있냐? 후진당 아니야.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양인들이 볼 때 적어도 무늬만이라도 그들과 비슷한 형태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문명국이 돼야지만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서 헌법을 갖다가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든 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주거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이 조약 개정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헌법이 선포가 됐는데, 그러면서 천황제는 남아있죠. 한마디로 뭘까요? 입헌군주제죠. 그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은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라면 지금 서양 얘기를 했죠? 서양과 일본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 같은 일본 입헌군주제면은. 서양일 경우에는 헌법을 통해 가지고 군주의 권력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민혁명의 성과 아닙니까? 영국식 시민혁명에. 근데 일본은 지금 뭘까요? 헌법을 통해 가지고 군주, 즉 천황이라고 할 수 있는 군주의 권력을 갖다가 헌법에 명시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헌군주제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죠, 지금. 이게 또 일본만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화시켰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오죠. 일본에 있어서의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 그리고 천황은 대권을 지닌다. 군 통수권도 지니고 고위 관료의 임명권도 지니고
또 외국과의 조약을 갖다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또 하나는 헌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천황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대권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황의 어떤 그 권한을 극도로 이제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입헌을 책임진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뭐겠어요? 그것은 기껏해야 예산심의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도요,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은 당해년도에 다음 예산을 갖다 심의할 때 어떤 쟁론이 붙어가지고 못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그 회기를 남겨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의회의 결정 없이도 전년도 꼭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갈 때까지 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 천황과 정부가 의회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입장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관상으로만 문의만 입헌정을 했고 내면에 있어서는 천황 중심 국가였다. 천황 중심의 관료주의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치장에 불과하고 전근대성을 가꾸기 위한 근대화, 이런 역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천황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내셔널리즘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통해서 국론 통합을 하는 데에는 천황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황을 높은 위치에 띄워 올려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무늬만의 입헌군주제를 하는 밑에 깔린 것은 바로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양식의 민주제도가 내셔널리즘에서 변질되는 것은 입헌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입헌제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들의 정치 행태도 다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변색되는 건데요. 정당 정치입니다. 이 정당 정치 얘기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도요토미 이토 히로부미죠. 그러니까 이등 방문, 안중근 의사한테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일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심에 섰던 그 인물입니다. 헌법도 이제 만들고. 근데 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 이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모셔야 되는 건 천황밖에 없다. 왜? 주권이 천황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도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강요로서 천황을 보필하는 것밖에 없는데, 얘네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당이 하는 게.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만 걸어요. 특히 아까 조약 개정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외국 정부를 상대하니까 어떤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양보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양보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그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만 하니까 우리는 천황만 모시면 돼. 그야말로 초연한 입장에서 천황만 모셔서 국익을 하면 되지 얘네들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게 소위 초연 정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 자체를 무시했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정당 하나 내가 만들자 그래서 이토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내각제 뭐 그런 식으로 쭉 뒤에 나가게 돼요. 근데 이 정당 정치조차도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변색된다는 건데 이 정당 정치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충 시기가 1880년대 한 10여 년간에 있어서 나오는 건데 이름이 거창하죠? 상당히 민주적인 냄새가 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출신이 뭐냐면은 아까 메이지 유신의 주체 세력이 사스마, 조슈 그리고 뭐 그 사가, 도사 이쪽 그 번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사스마하고 조슈만 남고 나머지는 떨려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관료 맛은 봤지만은 떨려납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떨려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부의 내각을 갖다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민권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거창하지만은 그 의도를 보면은 그 정권 투쟁, 한풀이, 분풀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자유니 민권이니 평등이니 얘기하지만은 실제 내면에 보면은 속성상으로 보면은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자나 공격을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나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자나 내면에 있어서는 성분이 똑같아요. 뭐예요? 지극히 내셔널리스트라는 거죠. 왜? 옛날 막번 체제를 하면은 메이지 유신을 성립시켰던 그 주도적 번들의 하급 사무라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을 누구보다 투철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유민권 운동과 정당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만 나오면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나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장벽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상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보세요. 이 정당, 의회 정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건 정부를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나중에 제국주의로 가고 침략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게 의회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속성상 내셔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외려 그것을 억제하고 제동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 일본이 한없이 끝간데 없이 침략주의로 갈 수 있는 게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얼마나 그 내셔널리즘이 무서운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유민권 운동이기 때문에 리버럴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유주의죠. 자유를 주장하는 이상은. 하지만은 실제 내면은 내셔널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자유주의를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족과 국민, 더 중요한 국가를 위해서 자유주의도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 해괴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모순적이기 때문에 주장하기 힘든 얘기가 일본에 오면 떳떳하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일본적인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얘기해서 어떤 정치적 근대화와 이제 내셔널리즘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경제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내셔널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 있어서의 그 정치 근대화 얘기를 했었죠. 정치 근대화라고 했었을 때 어떤 화두화두 같은 것은 중앙 집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근대화를 할 때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용어대로 하면은 식산흥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갖다가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상업을 뜻하겠죠. 상업을 갖다가 흥성시키는 거, 불러일으키는 거. 바로 이제 산업과 산업의 어떤 그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시대의 모토가 됩니다. 근데 중앙 집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권력이 집중화된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소수의 그 범벌 세력으로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였었는데, 이것은 소위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자본력이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경제력이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여전히 집중화가 중심의 어떤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19세기 말에 그 서양들이 들어오고 서양의 기업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대한 어떤 자본과 원료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당시에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서 일본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인들이 상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인들도 소위 그 어떤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거,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소수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그러니까 소수 집중, 소수 독점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뭉치게 됩니다.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는 바로 그렇게 기업이 연합되게끔 정책적으로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뭘까요? 재벌입니다. 재벌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재벌입니다. 이거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Financial Combine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정적 연합 상태를 갖다가 뜻하는데, 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복합기업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업을 항상 금융업이 중심이죠. 자본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제조업, 무역업, 운송업, 기타 등등의 서비스업까지 다 해서 마치 선단식으로 그냥 다 한 묶음의 복합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재벌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그 유명한 거 있죠. 뭐 미쓰비시니, 미쓰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경유착의 산물이죠. 정경유착
해가지고 어떤 독점 재벌이 이제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업가들은 자기를 옛날 같은 상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한마디로 장사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부르는 용어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게 뭘까요? 실업가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가는 뭘까요? 그야말로 장사하는 목적이 개인의 영리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내셔널리즘적이죠. 여전히 내셔널리즘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국가와 기업이 일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 집중화가 재벌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셔널리즘의 강력한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 사상적 근대화에 있어서 그 내셔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했었나 하는 걸 한번 보죠. 보시면요. 서양에서요, 그 어떤 사상 분야에 있어서 근대화를 한다는 그 얘기는 한마디로 합리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합리화.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성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어떤 개인의 자유나 권리 그리고 어떤 평등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합리화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하는 일본도 근대화라니까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그 사상의 근대화를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토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얘기죠. 문명개화라는 표어를 갖다가 내갑니다. 이런 문명개화에 맞춰서 어떤 사상적 근대화기를 가는데 그들도 역시 서양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주장을 해요. 주장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 정신인 내셔널리즘에 맞춰서 변질돼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소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권을 처음에 주장하던 것이 나중에는 국권으로 둔갑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은 뭘까요? 국민 개인을 뜻합니다.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게 이제 민권이죠. 이것은 뭘까요? 국가 전체의 어떤 권리나 권력 차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걸 주장하는 것은 서양식 합리화가 맞았죠. 근데 이게 일본의 시대 정신인 내셔널리즘이 여기 개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뭐 어떤 자립이나 자조를 갖다가 주장하는데 나중에 이쯤 가면은 국가 전체의 자조, 자립, 자주 이런 것이 강조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 내셔널리즘으로 변질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상 운동에 있어서도 변질돼 나가는데 이런 변질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하다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유명하지만은 제 세대만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누구야? 후쿠자와 유키치가 할 텐데요. 후쿠자와 유키치. 그러니까 그 한자로 쓰면은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 얘기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른다면은 1만 원짜리 지폐를 보시면 말이에요. 그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980 몇 년도인가 그 바뀌었다고 그러죠. 뭐 쇼토쿠 대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로 표지 인물이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또 누구는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어떤 진로를 암시하는 대목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좀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1만 원짜리 지폐의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시죠? 한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1만 원짜리 등장인물이라는 얘기는 일본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그럴 정도로 일본인들한테는 존경을 받아요. 그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사상적으로 이끌어간 어떤 계몽주의자다. 아주 멋있는데 때로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초기까지만 맞습니다. 이분이 초기에는 철저한 민권론자였었어요.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을 엄청나게 주장했던 민권론자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면은 자유민권운동이 과격하게 전개되기도 했었어요. 일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놔두지 않죠. 강경 진압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뭐 어떤 단순한 사상적 충격인지 아니면 자기도 이거 주장하다 보면 어떤 위태로움을 느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민권론자에서 국권론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민권보다는 국권이 항상 우선한다. 그리고 국권만 잘 해결된다면 민권은 저절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부분 이제 그 글을 쓴 게 지지신보라고 하는 거기서 썼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민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외국을 상대해서 국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할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앞서죠. 철저한 국권론의 첨단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소위 타라입구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 얘기입니다. 타라입구론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벗어나가지고 구미, 서구로 이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권론을 주장하니까 국권이 확립되면은 일본이 부강하게 될 것이고 그 부강해진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서양 구미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그 서구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중국과 조선 같은 여전히 미개에 허우적대고 있는 나라를 같이 손잡고서 접수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침략하자는 그 얘기예요. 이상의 제국주의적 침략론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가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합리주의 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했던 사람이 내셔널리즘이 한번 개입되다 보니까 완전히 제국주의 침략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내셔널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역할을 하는지를 후쿠자와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참 내셔널리즘이 무서운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일본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상적 근대화와 이제 내셔널리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일본 근대화의 성격을 한번 총 정리해 볼 텐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일본의 근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논할 때 항상 인정해야 될 것은 내셔널리즘이 그 시대의 정신으로서 항상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맞춰서 변질시켜 나가는데 그야말로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적 자본력 그리고 어떤 그 지성인들의 사상적 힘 이 모든 것을 집중시킨다고 그랬죠. 집중하는데 어디로 집중시키냐? 그것은 바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쪽으로 다 집중시켜가는 것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서양식 근대화에서 나오는 본연의 어떤 역할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소위 그 민주화라고 하는 거, 산업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합리화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내셔널리즘의 개입 때문에 해서 변질돼 가냐면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천황제 입헌정이라는 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경유착적인 독점 재벌을 갖다가 탄생시켰다면은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후쿠자와에서 보듯이 타라입구적 국권론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양 근대화의 어떤 소산들이 일본식으로 이제 각색돼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내셔널리즘의 역할이다.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요, 일본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서가 이렇습니다. 내셔널리즘에서 이것이 제국주의로 나가고 이것이 궁극에는 군국주의까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셔널리즘이 뭡니까?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민족의 동질성, 그래서 그 민족, 그 국가의 어떤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일본도 주장할 수 있고, 저희도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민족주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순수한 내셔널리즘은. 그런데 내셔널리즘의 후반기 단계에 가면 뭡니까? 자기 우월성을 주장함으로 해서 그렇게 대단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립과 자주라고 하는 것이 타자와 타국의 자립과 자존을 갖다가 침해함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제국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국가 전체가 병영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군국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근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양 것이 들어와가지고 참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는 거라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했었던 어떤 중국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소위 중국의 근대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의 근대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반제국주의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설명했었죠. 그 반제국주의 투쟁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반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어떤 제국주의적 어떤 침략이나 제국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런 식의 어떤 길을 가는 것은 왜 그랬냐면은 그 일본 근대화의 성격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는 어떤 천황제라고 하는 전 근대적 요소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라고 했죠. 전 근대적 근대화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지극히 국가주의적,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그런 요소에 의한 근대화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결론은 제국주의의 침략 확대로 가게 된다는 이런 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근대화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항을 지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당히 왜곡된 근대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식의 근대화를 해나가면서 항상 국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다 침략으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선 침략,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는 태평양전쟁까지 갔어요. 근데 태평양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점령사령부가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 근대화를 왜곡시킨 주동자들을 갖다가 처벌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 심한 처벌은 아니었고, 근데 그나마도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냐면은 소련 팽창에 맞서가지고 반공 정책이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일본을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의 보도로 삼는 쪽으로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점령지 운영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옛날의 관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렇게 심하게 왜곡시켰던 주동자들이 다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자민당 이어서 여태까지 보수 우파로서 면면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황제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애매모호한 체계라고 그랬죠. 무책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것도 여전히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 아직까지 존속되고가 있죠. 그럼 뭘까요? 여전히 천황제는 존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천황을 갖다가 내셔널리즘으로의 상징으로 보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엄전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은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극단화됐었을 때의 항상 피해는 조선, 한국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본 거였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세력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쇼비니스틱하게 국수주의적으로 이렇게 내셔널리즘을 갖다 변색시켜 나갈 때 우리 가장 인접국 한국은 참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이질 않고 일본의 속성상 내셔널리즘은 이 지금 근대뿐만 아니라 태생적 내셔널리즘을 얘기를 했잖아요. 천황제까지 겹쳐가지고 몇천 년을 피해 흐르는 그런 어떤 민족적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내셔널리즘에 호소를 해요. 근데 지금 현 단계가 옛날처럼 침략 못 하잖아요. 한국 침략 못 하니까 뭐예요? 침략했던 그것을 갖다가 미화시킴으로 해서 대리만족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셔널리즘에 호소하지 않으면은 정치 못 해먹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도의가 아니죠. 하지만은 그야말로 소위의 경일기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일본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일본은 내셔널리즘의 그런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본질에 대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본 근대사를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런 일본 근대화 과정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볼 텐데 그 역할도 상당히 내셔널리스틱하게 변질됐다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